두 개 붙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진화 단계에 그래갖고 지금 보면 진화라는 거 그러면 뭐냐면은 맨 위에 봐볼게요. 맨 위에 보면은 진화란 뭐냐? 환경에 적응하는 거를 진화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 밑줄 쳐둘까요?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변할 때마다 생물들이 막 변해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이, 이제 같은 종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요.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밑에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자,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걸 의미해.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이렇게 크게 태어났어. 그러면 내 자손도 얼굴이 클 확률이 존재를 하겠죠. 높겠죠. 왜? 유전이 될 거니까. 그런 걸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밑줄 유전자의 차이. 그래서 옆에 화살표 자손에게 유전된다. 밑줄 쳐두면 좋을 것 같네요. 벌써 내 자손을 걱정해 주는 거야? 선생님 자손이야. 그걸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비유전적 변이는 무엇이냐? 밑에 보면은 비유전적 변이는 그냥 환경의 영향으로 바뀌는 거야. 즉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다가 바뀌게 되는 거. 지금 보면 나 원래 머리가 까만색이었는데 지금 갈색으로 염색이 돼 있잖아. 내가 평생 갈색으로 염색한다고 그럼 내 자손도 머리가 갈색이 되는 게 아니죠. 즉 이런 것들은 비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의 영향 밑줄 쳐놓고요. 화살 밑줄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린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야 될까? 비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야 될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야 자손한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구별 못하는 바보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유전적 변이는 왜 나타나느냐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쳐져 있듯이 중요합니다.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봐요. 첫 번째 돌연 변이. 돌연 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새롭게 딱 나타난 거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그러면 그 자손은 처음부터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돌연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유전이 되겠죠. 그래서 돌연 변이 보면은 돌연 변이는 이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유전됩니다. 옆에 자손에게 유전된다 밑줄 쳐두시고요. 유전됩니다. 유전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른 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우리 인간은 46개의 염색체, 그 다음에 그 23개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고 얘네들이 각각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자손한테 들어가는 거였지. 즉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도 유전적으로 계속 변하게 돼요. 조금씩. 당연히 얘도 유전이 되겠죠. 그래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유전이 된다. 즉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플러스 강의 이번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와 있네. 그렇진 않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동물들도 갑자기 우리 호랑이인데가 백호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 이렇게 변이, 유전적 변이에 의해 가지고 진화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그 밑에 그럼 대체 진화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우리는 밑에 가설 배울 거예요. 우리 진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있지?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일단 다윈의 진화론으로 밑줄 쳐두시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를 자연선택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옆에 플러스 강의 4번 보면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용불용설이라는 것과 자연선택설. 이 두 가지가 맨 처음에는 대립을 이뤘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누가 맞은 걸까? 얘가 만들었겠죠. 얘는 라마르크, 얘는 다윈이 주장했으니까 얘가 맞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이 뭔 차이가 있었길래 대체 이 얘기가 나왔었냐? 보통 기린으로 나오는, 다음 페이지 보면 기린 나오죠. 기린 얘기가 나오는데 용불용설은 뭐냐? 원래 기린은 목이 길었을까 짧았을까? 짧았대요. 원래 기린은 이렇게 목이 짧았어.
근데 기린이 기린이 살기 좋은 환경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야. 그럼 기린의 쪽수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요? 졸라 많아지겠지? 막 숭숭숭숭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기린 작은 요런 기린이 졸라 늘어났어. 그럼 기린은 풀을 먹어야 되니까 초식 동물이니까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야? 얘가 먹을 수 있는 풀을 막 이렇게 먹는데 쪽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풀을 다 뜯어 먹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겠지. 근데 이제 용불용설은 여상황에서 용불용설은 이제 위에는 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풀을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뻗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그래서 오 그래 그럴듯하잖아. 뭔가 그래서 결국에 목이 기린이 이렇게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맞을까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죠? 틀렸어요? 왜 틀렸죠? 늘어나고 싶. 그건 그럴 수 있죠. 늘어나지 인간 어, 속팔 뭐. 늘어나자. 나도 오른팔 더 길어. 늘어날 수 있어요. 뭐래? 근데 이 용불용설은 그러니까 용불용설은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간이 발달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내가 왜 틀렸지 지금 얘기한 게? 죽었어요. 아니 왜 틀렸지? 지금 우리 아까 방금 배웠었어. 왜 틀렸을까? 진짜 죽었어. 후천적 뭐야? 뭐라고? 변화는 유전. 자신도 그래서. 후천적 그렇지. 변화는 유전되지 않아. 용불용설 자 목이 꺼낸 거는 후천적으로 뽑아낸 거잖아. 그럼 내 자식도 갑자기 목이 길어져? 아니라고.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돼야 한대. 안 돼. 얘는 비유전적 변이였었기 때문에 유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비유전적 변이 때문에 만들었 얘기. 물론 예전에는 유전자라는 게 발견되지 않았었으니까 얘 의견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유전자가 발견된 시점에서 얘는 탈락이에요. 이름도 이상하잖아. 나만 처음 들어봤죠? 제끼고요. 그럼 자연 선택설은 뭐냐? 똑같아. 목이 짧은 기린들이 있었는데 졸라 많아졌어. 그러면 쪽수가 막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 먹이뿐만 아니라 물론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서식지라던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로 따지면 다 뜯어 먹었어 경쟁에서.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이제 못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 애초에 얘네들도 쪽수가 많아졌으니까 목이 긴 기린도 있었겠지. 조금씩 변이 인간도 키 크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그 중에 좀 목이 긴 기린이 있었는데 얘들은 죽는데 얘는 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먹는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부럽다고 죽었어. 얘네들은 다 죽고 목이 긴 기린은 또 긴 기린만 살아남다 보니까 또 얘네들은 자손을 낳으면은 목이 길 확률이 높겠지. 왜? 애초에 유전적으로 목이 길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 보니까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고 얘네들이 또 교배하고 자식은 또 목이 길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은 점점 어떻게 됐다? 길어져서 현재의 기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 선택설이야. 자연적으로 목이 긴 기린이 선택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거는 아주 유전적 변이기 때문에 아주 설명이 가능한 거겠죠. 완벽하게 확실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현재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진화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밑에 보면은 봐볼게요. 첫 번째 과정이 나옵니다. 과잉 생산과 변이부터 일단 얘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쪽수가 늘어나요. 과잉 생산과 변이 쪽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쪽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잉 생산 그 중에서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른 변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밑에 표 보면은 과잉 생산 변이 두 번째 점 보면은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 밑줄 쳐놓고 별표 쳐주세요. 변이가 먼저 일어나요. 과잉 생산이 일어난 다음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생존 경쟁. 먹이, 배우자, 서식지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겠죠. 그게 뭐야? 자연 선택이 됩니다. 자연 선택. 그래서 얘네들만 살아남으니까 유전적으로 계속 물려주게 되겠지. 그래서 자신이 유전자를 자손한테 물려주게 되고요. 그게 오랜 동안 반복되면 결국에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문제에서 목이 긴 기린이 유리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다가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하였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변이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세균 같은 것도 맨 처음에 우리 항생제를 쓰면은 점점 센 항생제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세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왜? 원래 내성이 가진 세균은 있었고 걔만 살아남았던 거야. 오케이? 맞다 보니까 센 애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적응한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야. 그것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른쪽 넘어가서 기린 그림이 나와 있죠? 기린 그림. 위에 나와 있는 기린 그림은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연 선택설. 자, 그러면 밑에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도 봐볼까? 이것도 시험에 간간 물어봅니다. 자연 선택설은 현재로 봤을 때 맞았는데 왜 그 당시에 얘가 왜 못 믿었었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밑에 유전자라는 걸 이때 몰랐어. 그러니까 얘가 유전되는 걸 설명을 못했어요. 다윈이 이걸 주장할 때는 많은 의견을 자기들이 믿어주지 못했어. 유전자를 설명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밑줄 쳐볼까요? 유전적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전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였어서 자연 선택설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재 와서 인정받는 거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 선택설이라서 진화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 진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밑에 쭉 봐볼게. 이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첫 번째, 과학. 당연히 생명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진화라는 걸, 유전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과학은 너무 쉬워. 그럼 사회적으로 한번 봐볼까? 사회적으로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자연 선택설이 부정적인 영향도 꽤 많이 미쳤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나온 시점과 비슷한 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왜 그랬을까? 내가 너네보다 진화됐다, 우월하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지. 아니, 자연 선택설 봐봐, 진화되는 거 맞잖아. 내가 너네보다 진화됐으니까 내가 너네를 다스려야 돼. 이지랄하면서 막 원주민들 학살하고 원주민들 다스리고 식민지 개척하고 이런 여기 책 보면 알겠지만 자본주의나 제국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진화됐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소리였지만. 그래서 사회 보면은 경쟁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와 밑에 제국주의 사회가 출현하고 발달하게 되는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나쁜 것 같지만 맞는 얘기예요. 얘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개념 속속 문제를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연 선택 기억나? 자연 선택의 순서 했던 거 기억나? 처음에 뭐였어? 이거 처음이에요. 자연 선택? 자손을 낳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번식. 되게 그래, 맞아요. 번식은 맞는데 그걸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쪽수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지. 쪽수가 많아진 다음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 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 일어난 다음에 자연 선택이 일어났던 게 자연 선택설의 큰 룰이었었어. 그러면은 자, 여기 봐보면은 자, 변이와 자연 선택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변이는 당연히 변이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뭐 돌연변이라는 거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야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야지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변할 수 있고 진화가 될 수 있고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뭐 밑줄 쳐보자면 맨 위에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밑줄 쳐놓는데 뭐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크게 얘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핀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냐면은 핀치는 새인데 예전에 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이런 지역이 이렇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이런 섬이 있었어. 섬 같은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핀치새가 졸라 많이 살았어요. 핀치새가 아주 환경이 좋아서 여기 쪽수가 졸라 늘어서 핀치가 많아졌어. 근데 갑자기 우르쾅쾅 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막 얘네 섬이 다 쪼개져가지고 뭐 섬으로 뭐 대륙으로 뭐 어디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졌어. 그러다 보니까 핀치들이 이렇게 다 나눠졌지. 이선 가족이 됐어요. 그래갖고 핀치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얘가 쌤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맞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 각각 지금 환경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바뀌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뭐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열매를 뜯어먹고 여기는 뭐 선인장을 뜯어먹고 막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부리 모양이 오랜 시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먹이에 적합하게 부리 모양들이 이제 바뀐 다른 핀치들이 살게 돼서 다 각각 다르게 살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같은 핀치였지만 부리의 모양이 결론적으로 다 다르게 진화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 자연 선택의 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먹이 환경에 알맞게 부리가 변하여 진화하였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리죠. 왜? 태어날던 분. 그렇지. 먹이 환경에 맞게 부리가 변한 게 아니고 부리가 그 먹이 환경에 알맞은 핀치만 살아남은 거겠죠. 오케이. 자, 봐보면은 그 밑에 박스 보면 핀치의 진화 과정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은 부리가 각 섬에 부리의 모양이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다. 몇 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핀치가 졸라 많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핀치는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하여서 결국에 그 섬에 알맞게 먹이 환경에 알맞은 부리만 살아남게 되고 자연 선택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엔 부리 모양이 아예 달라버린 종으로 변하게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 이것도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겠네요. 격리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연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일단 핀치에서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 그 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2단원에서. 자, 원래 우리 적혈구의 모양은 무슨 모양? 원반 모양이야. 얘가 정상인데, 자, 가끔 유전자 이상에 의해 가지고 남모양 적혈구가 생긴다. 적혈구의 하는 역할 뭐였었지? 산소 운반이었어.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면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해 못해. 못해야. 그럼 이렇게 생기면 뭐가 있다?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생기는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지?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있다 그랬지? 얘는 말라리아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은데 얘는 말라리아 걸린다고 안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책 그림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지금 말라리아 지역이 이렇게 놓여 있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여기 있어. 근데 그러고 지금 현재 봤더니 이 남모양 적혈구, 물론 우리나라에는 남모양 적혈구 사람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우리는 말라리아 이미 약으로 다 치료하기 때문에 굳이 빈혈 있는 애가 선택되지 않았어.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남모양 적혈구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10에서 20% 가까이 살지 지금. 5명 중에 1명은 남모양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이 지역에서는 얘네가 많아지고 왜 우리나라엔 얘네가 많을까? 자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변한 거일 뿐이죠. 그치? 선택된 거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 무조건 진화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알맞게 맞는 대로 변하게 되는 거겠지. 쌤, 그럼 원래 모양이 점 모양이었어요? 점 모양이었어요? 원래 지금 얘가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먼저였다고 얘기를 하겠죠. 얘는 오류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모양 적혈구도 마찬가지. 남모양 적혈구 지역,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 왜? 그 환경에 알맞게 자연 선택이 됐으니까. 그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4번 잠깐 봐볼래? 지금 여기 나방의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지금 지유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유류뿐만 아니라 공업 암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비의 날개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겠지? 굉장히 다양한데 얘도 마찬가지야. 나방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다양하면 만약에 검은색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밝은색 나방이 휘용 달려있으면 얘는 눈에 잘 띄니까 잡아먹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방은 이 검은색이 많은 나무에서는 나방의 날개가 어두운 애들만 살아남아갖고 걔네만 많아지게 된 거고요. 지금 지유류라고 해갖고 허연색 물질이 많이 막 나무에 묻어있으면은 반대로 하얀 밝은색 날개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겠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 선택이 됐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항생제. 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세균들이 졸라 이렇게 있었어. 세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면 알겠지만 다 초록색 세균인데 개 중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났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한 2개가 나타났어. 이게 뭐야? 세균들이 졸라 많아지다 보니까 변이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생제를 쓸 거야.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점점 얘네들은 어떻게 돼가지? 죽어요. 죽어나가게 되지만 얘네들은 죽어 안 죽어? 안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쓰니까 얘네들이 죽어나가. 좀 남았네. 항생제 또 썼어. 또 죽어나가. 얘네들은 또 안 죽어. 또 썼어. 또 안 죽어. 안 죽다 보니까 얘네는 계속 살아남네. 그럼 얘네들끼리 계속 번식을 하니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은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제는 계속 센 걸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 내성이 계속 생기니까. 자, 그럼 또 여기서 문제.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애초에 먼저 생겼고 걔만 살아남은 거예요. 애초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없었는데 항생제를 집어넣어서 다 죽였으면은 그럼 이 세균은 끝난 거지. 뭐 다 죽었는데 내성을 가진 세균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얘도 지금 1번 보면은 많은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존재한다 체크해 두시고요. 먼저 있었다라는 거. 먼저 있었어요. 세균의 입장에선 이거야. 자기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방어 기능이 있는 애들이랑 살아남게 자연 선택이 된 거겠죠. 세균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구나. 즉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뭐 핀치세라던가 우리 남모양 적혈구 또는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를 봤어. 그래갖고 지금 231페이지 다시 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연 선택이 반복됨으로써 현재와 비슷하고 생물종이 다양해지게 된 진화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이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요건 뭐냐면은 지구에 그러면 대체 생물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 그러면 생물체가 나타났다고 하기 전에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 그러지? 뭐가 필요하지? 번식. 세포. 그건 이제 그거 생명체의 기본 단위고. 우리 무슨 물질이라 그러지? 생명체랑 관련 있는 물질 배웠어요. 유기물. 그렇지. 즉 먼저 유기물이 나타나서 이제 생물들로 이렇게 변했겠죠. 그럼 지구에 어떻게 유기물이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 원시지구는 유기물이 없었거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가설 세 가지예요. 가설 세 가지. 자, 그래서 좀 첫 번째 줄면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이 어디서 유래됐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가설들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게 한 단원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고 생물이 어떻게 됐는지 쭉 나왔는데 다 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조그마기만 탁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너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진화설.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화학 반응, 간단한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유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기물이 아주 간단한 지금 아미노산 같은 아주 간단한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됐고 이제 이것들이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화학 진화설입니다. 화학 진화설 체크해볼까?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 그러니까 무기물로부터 첫 번째 줄로 밑줄 쳐놓을까? 화학 반응에 의해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합성.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심해 열수구설. 심해 열수구설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얘는 말 그대로 그럼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바다에서. 당연히 심해 열수기는 바다에서 높은 열과 압력, 뭐 화산 폭발하거나 하는 곳이 있었겠지. 그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유기물이 생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심해 열수구,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을 심해 열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해 열수구는 메테인과 암모니아가 풍부해서 거기서 심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심해 열수구. 그냥 그렇구나. 마지막 뭐 있지? 우주 기원설. 얘는 뭐야? 그냥 베놈 지구로 왔듯이 그냥 우주에서 유기물이 뻥 떨어졌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물론 확실한 방법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설이겠지. 자, 220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220페이지는 이제 생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진화해 왔다라는 것들을 계속 배웠었는데요.
진화해 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의 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까지 배웠고, 그럼 여기 넘어와서 이제 생물들은 다양해졌겠네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생물의 다양성. 자, 우리 생물의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배웁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밑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합친 거를 생물의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바로 봐보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건데 범위가 뭘까? 같은 종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종에서 인간도 봤을 때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얼굴이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빼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종들이 다양한 느낌이 있듯이 뭐 지금 책에서는 무당벌레로 얘기를 했네. 무당벌레도 등껍질이 저렇게 막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유전적으로 다른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 쳐보면 첫 번째 줄. 자, 같은 종. 일단 밑줄 쳐둘까요? 같은 생물 종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전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한 생물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은 환경 변화가 급격히 막 생겨가지고 만약에 뭐 멸종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살아남기 좋을까? 당연히 높을수록 살아남기 좋겠죠. 저 세 번째 점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밑줄.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바퀴벌레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크겠죠. 바퀴벌레 종도 무지하게 많죠. 살아남은 것처럼. 그 다음에 그럼 종 다양성은 무엇이냐? 종 다양성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종 다양성인 첫 번째 줄 일정한 지역에 말 그대로 종이 다른 거예요.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아있느냐라는 건데 하나 더 추가돼서 생물종이 많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밑줄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지 밑줄 쳐놔야겠죠? 많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골고루. 자, 두 번째 점 보면 당연히 종 다양성은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옆에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밑줄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표 보면은 가랑 나 그림이 있지. 집단이 가 집단과 나 집단 일정한 지역에 가에는 지금 종 A, B, C, D 네 가지의 나무종이 살고 있어. 나에도 네 가지의 나무종이 살고 있어. 둘 다 종류는 네 가지야. 그럼 종 다양성이 같을까? 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옆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 지역엔 종 A가 지금 16개나 살고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지. 네. 나 지역엔 나름 균등하게 있겠죠. 그럼 가랑 나 중에서 지금 누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 나가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이 정도 우리 고를 줄 아셔야 됩니다. 종 다양성이 그냥 쪽수만 많고 그 다음에 뭐 종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에서 얘기한 거였으니까 종 다양성 이제 종들이 모인 거니까 얘가 좀 더 큰 범위가 되겠지. 종 다양성이. 그렇지. 자, 그럼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생태계는 말 그대로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점점 커지게 되겠지.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하냐? 예를 들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공간은 어느 지역이 될까? 뭐 열대 우림 또는 뭐 갯벌 이런 데가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다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환경이 다양한 이제 환경의 차이로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질 텐데 당연히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 거고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 다양성이 높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애들이 될 거예요. 플러스 라인 밑에 3번 보면은 뭐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갯벌과 습지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당연히 종 다양성도 당연히 높겠죠.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종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갯벌 같은 게 이제 뭐 국립공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뭐 이런 식으로 막 문화유산이 아니지 뭐라 그러지? 아무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막 해주죠.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생물의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종 다양성과 다 관련이 있고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너무 쉽죠. 밑에 개념 서술 구조를 풀어볼까요? 저 다양성들에서 배웠어. 그러면은 그 생물이 이만큼 다 얘네들이 다양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갖고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유전자 다양성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어. 유전자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생물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금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진화에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유전자 다양성을 밑줄 쳐두시고요. 다음에 밑에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특히나 중요해요. 왜? 종다양성이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생태계가 더 안정화되어 있거든. 왜? 종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것부터가 먹이 그물도 더 잘 돼 있을 거고요. 훨씬 더 좋겠죠. 왜? 밑에 두 번째 점 보게 되면은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어떠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먹다가도 쟤를 먹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다양성도 중요해요. 생태계의 다양성은 당연히 중요하죠. 얘가 다양해야지 종다양성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플러스 강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다 똑같은 바나나예요. 뭐가? 유전적으로 다 똑같은 바나나예요. 원래 바나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바나나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유전자를 개량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은 바나나만 막 재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 먹는 바나나는 다 똑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바나나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럼 전 세계에서 바나나는 전멸이에요. 왜?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씨가 없는 바나나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고. 다양한 게 좋다. 중간에 약간 갈색 같은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왜 또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밑에 의식주, 뭐 의약품, 뭐 등등 여러 가지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첫 번째, 의복 당연하죠. 우리 막 실, 누에서 뽑고 여러 가지 막 뭐 다 만들어냅니다. 생물에서 먹는 거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생물을 먹고 살아요. 그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 우리 뭐 나무로 짓고 뭐 짓는 것도 다 생물에 의해서 짓게 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본 것 때문에 좀 체크 좀 해놓을까? 우리가 먹는 의약품도 생물 자원에서 채취한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첫 번째 우리 항암제, 암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주목 열매에서 항암제의 원료를 얻었답니다. 밑줄 쳐볼까요? 주먹이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에서 항암제를 추출했답니다. 뭐 진통제는 청자고동이라고 나오는데 청자고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알아두시고요. 청자고동에서 진통제를 얻었다. 그다음 많이 나오는 거 그 밑에 두 개. 얘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수 있으면 좋아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뭘 챈다? 뭘 깬다? 아스피린이라는 걸 캐요. 아스피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을까? 타이레놀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채취를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기본적인 원료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지금 가장 사용하는 항생제에 페니실린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페니실린은 어디서 채취했다? 푸른 곰팡이에서 채취했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1차인가 2차 세계대전 때 찾아내게 된 거죠. 푸른 곰팡이에서.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채취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즉 의약품도 이 정도로 생물에서 우리는 얻어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자 자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되는 거니까 유전적 자원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심리적 가치, 즉 뭐 우리 주변에 녹지가 많고 이럴수록 살기 좋은 환경, 우리 뭐 배산 임수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물 자원이 다양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생물이 다양할수록 생물 자원이 좋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보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는 이유, 감소하게도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론 가장 큰 건 인간 때문에 줄어들고 있겠지.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의 위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생물의 종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감소의 원인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근데 과학적이다기보다 좀 사회적인 느낌이겠지.
자, 먼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얘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건 항상 물어봐요, 시험에서.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에 이 정도 넓은 평야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내가 도로를 냈대. 도로를 빵 냈어. 그럼 서식지가 반으로 나뉘었지? 서식지가 반으로 나뉘면 생물이 몇 배로 줄어든대요. 서식지가 줄었다고. 이거를 뭐라고 해? 서식지의 단편화 또는 파괴라고 얘기를 하지. 서식지 파괴 이런 거 파괴되는 거고요. 또 우리 뭐 간척 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갯벌 파괴시키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없애죠. 그다음에 서식지의 단편화. 이게 서식지의 단편화예요. 사는 곳을 쪼갰다. 그래갖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가지고 다 뭐 만들지? 우리 배웠었네. 생태 통로. 그렇지. 여기 밑에를 뚫는다던가 얘가 산이었으면은 굴을 뚫어가지고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항이 2번에 나와 있네. 서식지 단편화 생물의 다양성 줄어들면은 확 줄어요. 생물이 반으로 줄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줄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불법 포획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잡아먹죠. 인간들이 안 좋아요. 그다음 남획은 너무 많이 잡아대는 거야. 너무 막 잡는 겁니다. 과도하게 잡는 거죠. 안 되겠죠. 이러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 거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원래 곰과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일본인들이 다 죽였죠. 남획시켰죠. 양아치. 자,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도 마찬가지. 우리 원래 없던 생태계에 새로운 종이 들어가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외래종 도입.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있죠. 환경오염에 의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니까 종 다양성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223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알아둬야 되겠죠. 개인적인 노력 우리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아나바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하고 있지? 분리수거. 그렇죠. 분리수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요? 분리수거가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쪽에 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잠깐 미국에 살았을 때 딱 좋은 점 하나. 걔네는 분리수거 따위가 없어요. 그냥 모든 쓰레기를 그냥 봉지에 처박아갖고 그냥 쓰레기 버려요. 어머. 걔네 땅이 넓으니까 매립할 수 있는 데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뭐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서식지 안정하기 위해서 펜스 같은 거 설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래종 도입 이런 것들 우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자, 국제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했죠. 오른쪽에 나와 있네. 국제 협약.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집착을 하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너무 싫어요. 이런 협약들이 있구나. 뭐 생물의 다양성 협약, 뭐 람사리 협약 등등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개념 속속을